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이 천재 강좌를 맡은 김일령입니다. 아마도 제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이 총정리 강좌를 들으신 다음에 이 강좌를 들으실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 시스컴 출판사의 핵심 총정리 강의 안 듣고 지금 문제풀이만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총정리해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이 문제풀이를 또 하나의 별도 강좌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해드리는 데다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총정리 강좌하고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 설명이 약간 생략될 수 있는 거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아셔야 될 내용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문제 풀다 보면은 이게 천재나 되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문제를 이렇게 구성하다 보면 문제은행식으로 우리가 이 문제집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 혹시라도 뭐 중요한 파트인데 문제가 빠진 게 있다면 제가 강의를 해나가는 과정에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료실에다가 문제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데 우리 책에 이 책에는 없다, 이 책 그지 같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자료실에 올려드리고 해설도 써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는 진짜 이 문제집만 풀면 된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이것만 다 보면 내가 합격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그래 합격을 하시는 거지. 뭐 이런 거지 같은 책이 다 있어, 저 자식은 또 뭐야, 이렇게 처음부터 불신하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죠? 저도 이제 잔소리를 닥치고 실제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같이 1번 문제부터 보시도록 하죠.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이 강좌를 듣기 전에 먼저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단원별로 끊어서 하는데 보통 40개에서 50문제 정도를 한 강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립니다. 해설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 전에 그렇게 번호에 맞춰가지고요. 40강에서 50강, 단원 끝나면은 단원 끝나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수업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우선 우리가 여기 이제 이 5가지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거는 재무 설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정을 바르게 나열한 것 그랬는데요. 이 고객의 재무 설계 과정, 요거는요, 순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서를 암기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순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볼까요? 자, 첫 번째, 목표를 설정한다. 자, 그 다음에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재정 상태를 평가한다.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등등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우선은 고객이 왔으면 고객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재정 상태를 평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재정 상태가 지금 흑자다 그러면은요, 흑자에 맞는 자산 관리를 해줘야 되고, 적자다 그러면은 그 재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걸 짜줘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니은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고객이 특히 요거요. 재정 상태 평가. 지금 이 고객께서 흑자인지 적자인지, 흑자라면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 적자라면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를 평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1번이에요. 그래서 요거 1번 되고요. 그 다음에 재무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재무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평가합니다. 요거 뭐 평가는 됐고, 대안을 모색합니다. 그게 3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실행을 하고요. 그리고 평가하고 수정합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몇 번에 있죠? 답은 2번이 답이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것은 1번, 기억과 니은만 혼동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기억과 니은만 혼동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볼까요? 고객 재정 상태 평가입니다. 아까 우리 고객 재정 상태를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옳은 거. 죄송합니다. 옳은 거 찾는 겁니다. 고객의 현금 유입과 유출을 나타낸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고객의 재정 상태를 평가하는 표가 2개가 있어요. 우리가 기업을 평가할 때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가 있죠. 그거랑 똑같이 개인에게는 재산상태표라는 게 있고 개인현금 수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까요? 자산상태라는 것은 자산과 부채를
비교하는 거고요. 그래서 순자산을 총자산, 순자산 같은 걸 계산해내는 방식이고요. 개인 현금 수지표라는 것은 요거는 개인의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는 겁니다.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상태표는 건전성을 나타내는 개인 대조표이다. 그 다음에 개인 현금 수지표는 자산 및 부채. 이거 틀렸잖아요. 그래서 왜 틀렸는지 아시죠? 왜 틀렸냐면 개인 현금 수지표는 자산 및 부채가 아니라 뭐예요? 수입과 지출에 대한 거죠. 개인 소득과 지출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뭐는 맞고 뭐는 틀리다. 3번은 맞고 4번은 틀렸다는 거죠. 그죠? 그럼 3번이 답이네요. 나머지 볼게요. 고객의 현금 유입과 유출, 그게 바로 수입과 지출이잖아요. 따라서 자산 상태표가 아니라 개인 현금 수지표가 되고요. 지출의 건전성을 평가함으로써 잉여자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자산 상태표를 갖고는 지출을 알 수가 없죠. 요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출이 들어가려면 뭐가 돼야 돼요? 개인 현금 수지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안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산 상태표와 개인 현금 수지표에 대한 문제도 한 문제는 꼭 나오니까요. 요것도 정리해 두세요. 기본적인 내용을 아시면은 문제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으니까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가볼게요. 자, 개인의 재무설계 및 재무설계 전문가의 필요성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 뭐냐 그랬습니다. 자,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요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예요. 필요성이에요, 필요성. 요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왜 재무설계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막 살면 되지 왜 이런 걸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바라는 생활 양식이 있잖아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막 살아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생애 전체 소비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요거 조심하세요. 생애입니다. 생애. 어느 특정한 기관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애 전체의 소비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설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과거에 대한 자산 소득 증대? 말이 안 되죠. 이건 정말 너무 억지 문제지. 그죠? 이걸 과거를 뭐로 바꿔야 되겠어? 미래죠, 미래. 자, 미래에 대한 자산 소득을 증대시킨다라는 거죠. 그죠? 정답은 4번이고요. 뭐 이런 건 너무 말장난 같은 문제네요. 예. 손발이 오그라드네요. 그래서 그거는요, 여러분, 요거는 그 3번, 4번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번, 2번, 3번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손발 오그라드는 4번 맞추는 게 아니라 요거 1번, 2번, 3번을 이해하셔야 돼요. 다음 거 볼게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의외로요, 요 문제는 손발이 오그라드는 문제이긴 한데 요거는 그래도 가끔 출제가 됩니다. 봐두셔야 돼요. 개인 재무 설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 그랬습니다. 자, 개인 신용관리란 효율적인 수입과 지출을 관리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 위험관리란 소득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굿, 좋아요. 투자관리란 자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거다. 괜찮아요. 은퇴설계 및 세금관리는 노후만을 위한. 아하, 여러분, 요거 뭐 이제 너무 초등학교 때부터 해왔던 거잖아요. 뭐뭐만을. 이런 거 안 되죠. 그죠? 그럼 뭐예요? 전생애죠. 전생애. 전생애를 위한 재무설계지. 노후만을 위한 건 아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 개인 신용관리는 요런 걸 통해서 신용을 관리한다. 요걸 통해서 위험을 관리한다. 요걸 증대시킴으로써 투자 관리를 한다. 요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5번 가죠. 재무 설계를 위하여 수집해야 할 고객 정보 중 양적인 거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잠깐 양과 질 설명해 드릴게요. 양적인 자료가 있고요. 질적인 자료가 있어요. 양적인 자료, 질적인 자료. 우리가 양적인 자료다 그러면 이건 수치적인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질적인 자료라는 건 이거는 의미라든지 태도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가치관. 이런 것들이 질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다 넣고 한번 찾아볼까요? 자, 양적인 자료로만 묶인 것 그랬습니다. 인적사항, 주소 같은 것들 다 수치화 되잖아요. 저축예금, 보통예금, 계정 관련 자료. 그러니까 예금 관련 자료는 전부 수치화가 되죠. 따라서 인적사항과 이런 것들은 전부 수치화가 되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요게 맞네요. 대출사항, 생명보험은 자, 대출사항이나 생명보험 금액은 수치적인 자료, 양적인 자료가 맞아요. 근데 뭐 때문에 안 돼요? 대두.
우선순위. 왜 우선순위라는 건 가치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얘는 무슨 자료다? 질적인 자료다. 그래서 양적인 자료로만 들어가 있는 것은 요건데 여러분 인적사항은 질적인 자료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양적인 객관적인 자료지 질적인 자료가 아니라는 거 조심하십시오. 자, 되셨죠? 다음이요. 6번이요. 재무설계 전문가로서 가치 있는 자, 이게 OC입니다. 요거 그동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OC. 자, OC는 뭐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 그 설명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볼까요? 클라이언트 나와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나와 있고요. 컴피턴스 나와 있고요. 커미트먼트 투 에틱스 나와 있네요. 하나 뭐 안 나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설명에 나와 있네요. 뭐예요? 코디네이션. 그렇죠. 협동 안 나와 있네요. 협동. 오케이. 그렇게 해서 5가지예요. 그러면 나머지 4개는 설명이 잘 돼 있는지를 볼까요? 자, 클라이언트는 고객이니까 고객의 관심사와 이익이 우선된다. 굿. 커뮤니케이션은 의사소통 기술이니까 고객과 이것을 의사소통을 잘 하자. 굿. 컴피턴스는 협력. No. 협력은 코디네이션. 컴피턴스는 자신감. 따라서 이거 영어 시험이네. 3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윤리의식. 윤리성을 지키는 것. 직무윤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 않지만 잘 나오는 거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4개만 나올 때 나머지 1개가 뭐가 빠졌는지를 헷갈릴 수 있거든요. 예, 코디네이션 빠져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다음 문제요. 재무제표상에 표시된 한 항목의 수치를 다른 항목의 수치로 나눈 것. 오케이. 자, 어떤 항목을 다른 항목으로 나눈 것. 이런 걸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는 기업의 재무 상태를 분석할 때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율 분석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기업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비율 분석을 가계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죠? 있을까요? 정답은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거죠. 가계 재무 비율. 그죠? 가계 재무 비율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래 이 재무 비율 자체가 우리가 이제 비율 분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기업체에서는 저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위험하다. 자, 재무 비율 분석이라 그래요. 이 참고적으로 재무 비율 분석이라는 건요. 요거는 기업체에 사용하는 건데 기업의 재무 상태.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기업의 재무 상태. 그 다음에 경영 성과. 이런 걸 파악할 때 쓰여지는 게 바로 재무비율 분석입니다. 되셨어요? 예, 그래서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요런 기업에서 사용하는 재무비율 분석을 어디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가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가계 사용하면 그걸 뭐라고 그런다? 가계 재무비율 분석이라고 한다. 가계 재무비율 1번이 답입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나 이러다 만점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아요. 예, 여기만 쉬워, 여기만. 좀 어렵습니다, 원래 이 시험. 자, 다음 거 볼까요? 아이고, 다음 건데. 자, 8번. 가계의 안정적인 생활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안정성 지표 나왔네요. 자, 안정성 지표. 우리가 있잖아요. 지표에 2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더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협회 교재 자체 안정성 지표와 성장성 지표 2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건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성장성 지표는요. 안정성 지표부터 좀 설명을 드릴까요? 자, 안정성을 강조하는 안정성 지표는 우리가 뭐뭐가 있냐면요. 첫째, 가계수지. 그 다음에 2번째, 비상자금. 그 다음에 3번째, 위험 대비. 4번째, 부채 부담. 이렇게 4개가 우리가 안정성 지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제 성장성 써드릴게요.